이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과 친박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삼성동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그곳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지만 자택 근처에는 경찰 추산 16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는 이 글을 보는 즉시 자택으로 모이라는 공지가 올라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자택 주변에는 3개 중대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만 오후 1시부터 3개 중대가 추가돼 총 6개 중대 480여 명이 배치돼 만약에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자택 안에 머물며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오전 7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 정송주 원장 자매가 방문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와 계량기 검침원이 방문하는 등 눈에 띄는 방문객들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변호인단들도 검찰 조사가 있었던 지난 22일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영장 청구가 확정된 만큼 변호인단이 조만간 자택을 방문해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총장님 결심만 남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안 중대와 형평성이요. 사안 주대와 형평성.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입장은 지난번 특검에서 한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특검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뇌물죄, 삼성 부분 뇌물죄로 지금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다 인정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추가로 지금 롯데나 SK 부분 지금 기업 몇 군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뇌물죄로 볼 것인지 강요죄로 볼 것인지 이거는 그 영장 앞으로 이걸 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수사에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남겼을 거예요. 예, 아직 결정은 거긴 안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액만 따져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에 지금 해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올라가는 거죠. 사안이 중대하고에 딱 떨어지잖아요. 더군다나 다 아시겠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의 형평성에 맞추면 당연히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면요. 대부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요. 아, 대체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는 같이 가는 사실 말이에요. 보통은 영장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그거예요. 그 청구 사유가 그 도주 우려가 있죠.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도주 우려는 아니니까 그건 뺀 겁니다. 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범행을 다 부인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까? 글쎄요, 검찰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조금 자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증거가 있다면 청와대에 있을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사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관련자와의 무슨 진술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의 증거인멸 우려를 생각해 보면 또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 구속돼 수감되어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을 맞추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글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뭐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재해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상황상 조금 자기적인 느낌을 지울 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님 주장 의견은 일단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박근혜 뭐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지금 증거를 인멸할 방법이나 예.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예.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미 다 수사가 종착 거의 다 끝난 마당인데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증거를 인멸을 하겠느냐 예.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사실은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법조문상의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진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지 예.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이나 이런 학설에서는 이것을 객관화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예. 법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를 할 때 피의자에게 물어야 되고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했는데 그게 이제 예. 바로 과연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지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예. 지금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뭐 선고가 됐거나 뭐 재판받는 과정에서 또 도주의 우려가 예.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좀 영상 좀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의 모습인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거의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이후에요. 점심을 지나면서 지지자들이 조금씩 자택 앞으로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요. 태극기하고 또 성조기도 미국 국기도 보이네요. 예. 태극기를 들고 일단 집회, 마이크 확성기에 대고 일단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거는 검찰의 입장이고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법원이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증거인멸 우려는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마지막 조사가 남았어요. 대질 조사가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는 그 두 사람의 말 맞추기 가능성을 아마 증거인멸 우려에 넣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최순실 씨 예. 변호인 외 다 접견 금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접견 금지 풀어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거를 했다는 건 변호인 외에 대해서 다 접견 금지했다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있을 말 맞추기 그거를 예.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실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을 가지고 또 발부 여부도 또 거의 똑같아요. 이거를 볼 때 심사할 때는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거야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예. 봐야 되는 문제니까 뭐 여기서 발부될 거다 안 될 거다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과의 뭐 입을 맞춘다든지 진술을 뭐 맞출 염려 때문이라면 더군다나 그거는 약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근거로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오히려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 같은 곳에 어쨌든 예. 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어렵고 약간 궁여지책으로 좀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무슨 피의자가 부인할 수 있는 건 피의자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예. 피의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거다. 아니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구치소의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뭐 그게 예. 말 일단 맞추고 이런 그러는 건 기준으로 아니니까. 해가지고 결국엔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죠. 영장 실질 심사하기까지. 실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예. 수요일 정도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전 정도의 심사가 이뤄지고 나면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는 보통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마 그 다음 날 새벽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높아진 거죠. 30일 새벽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삼성동 자택 앞에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게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 굉장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구치소에서 이제 수의를 입고 대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같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대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다른 뭐 공간에서의 배려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재 상황에서 경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구치소에 만약에 이제 수의를 입고 대기하는 상황이 온다던가 아니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청와대 경호실은 어떤 식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상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안 갈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를 시키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구인영장이라는 걸 내줘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수사관들이 가서 피의자를 구인해 올 수 있는 영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기도 해요. 그냥 몇 월 며칠까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만약에 실질 심사가 29일이라 그러면 29일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경호와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인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그 사택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하면 그 구인영장 집행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그다음에 그 검찰청으로 오는 거죠. 검찰은 무조건 가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다음에 법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수사관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 끝나고 기다리는 발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구치소에 있는 경우랑 그다음에 그 검찰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니 다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요.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은 구치소가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구치소로 보냈을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인력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넓은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전 경호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호와 안전은 필수입니다. 예우 이전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청사에 있는 것을 아마 택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안전하다. 제가 검찰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구치소로 가면 뭐 이동하고 차 타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때를 살펴보면 그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서 좀 대기를 하고 싶다라는 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특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호 문제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로 인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법원 판단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 71조 2를 보게 되면 구인을 한 경우에, 그래서 구인을 한 후에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서 영장 발부 시간까지 기다리는 장소를 아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와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예우 차원 문제도 있고 이제 앞서 이제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이 점을 가장 우선시해서 검찰 사무실에서 좀 대기하는 그 방법을 조금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검찰 소환조사 받을 때도 예우냐 특혜냐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건 뭐 예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호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법원은 사실은 월요일부터 뭐 계속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뭐 재판부도 중앙지법은 워낙 많고 민원인도 출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통제가 안 된다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동선을 어떻게 짜서 경호상의 문제를 가장 없앨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특검 사무실에는 어떠한 수용 시설이 없죠. 이제 특검 사무실이라는 것은 급조된 사무실이니까. 빌딩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동 거리가 좀 멉니다만 구치소로 이제 인치를 했던 것이고 검찰청에는 모든 검찰청이 다 구치감이라는 수용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굳이 이동 거리가 먼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검의 구치감이나 이런 데를 아마 인치 장소로 해서 그때까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 기다리는 장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근데 법원에 이제 소위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또 예. 나올 때의 그 동선 상에서의 워낙 이 법원에 많은 뭐 민원인들도 있고 출입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여기서의 나오는 경호상의 문제가 가장 고민거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의미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지난번에 하물며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짧은 순간의 경우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던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전 과정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동선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인력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상황이 오는 지금 거죠. 상상해 보면 저희가 늘 보던 그 옆 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로예요. 지금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일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과정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유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예. 또 저는 가장 이제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들은 분명히 생기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의 뭐 충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박사모라든지 그리고 또 주말에 있었던 집회 과정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지노선은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예. 꾸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도출 행동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의 최종적인 파면 결정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목숨 몇 사람의 이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듯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이니만큼 차분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과정을 지켜봐야지 예. 여기 대해서 뭔가 물리적인 충돌 과정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친박계 의원들일 텐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투쟁에 제일 앞장에 저 좋은 일이 있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 때문에 상심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 화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정 의원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궁궐에서 쫓겨나서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이 비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그 김평우 변호사도 그렇고요. 예. 지금 친박 의원들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아니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이러시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그러면 국민이 준 권력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군거리입니까? 그 대통령 안에 살고 있는 청와대가 군거리예요. 그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 머릿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왕인 거잖아요. 왕이요.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왕인 거예요. 예. 그럼 본인이 지금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꼭 바로잡을 것 그러면 본인도 왕이 돼서 바로잡는다는 거잖아요. 뭘로 바로잡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김평우 변호사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 그리고 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여인이라는 말인데 왜 대통령을 자꾸 이제 여자로 얘기하는지 김평우 변호사도 그랬고 일관된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김평우 변호사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인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서 국민적인 어떤 동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동정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 여론이 일어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구속이 되는 경우에 뭐 동정 여론이 확 일어서 여론이 바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미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한 번 더 떠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역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처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 구속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또 뭐 김진태 지금 의원의 저런 어떤 비유나 발언 자체가 아까 이제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아니라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저 김진태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를 깨주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런 어떤 비유나 발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말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해서 지지를 처리해서 저런 발언을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유를 하면서 이제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궁궐이나 사약 이런 거는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만 단어가 뭐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다만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곧 구속 여부가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예요, 지금. 왜냐하면 뭐 자살을 하거나 구속 수감되거나 아니면 생존하더라도 아주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다가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해서 과연 이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야 될지 언젠가는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글쎄 물론 뭐 안희정 지금 후보가 선의 발언을 했다가 뭐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어느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뭐 그 권력 행사의 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했던 거는 틀림없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어떤 뭐 검찰 수사와 사법 처리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그 가능성도 뭐 있는 상황이니까 수위를 입은 모습의 대통령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수갑을 찬 모습까지도 만약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평시가 아니라 조기 대선 국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면 최장 20일 정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기소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이 이제 3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월 15일에서 16일이 아마 후보자 등록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맞물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수위를 입고 수갑을 차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아주 결정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아마 하루 종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냐 마냐에 대한 여부를 갖고서는 그렇겠죠. 대한민국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 예. 과정에 새벽에 만약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어저께는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 투표가 어느 정도 끝났고 이번 주 한 주일간의 토론회를 거쳐서 주말에는 여론조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50%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국 두 개가 합산해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지사 간에 굉장히 설전이 붙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순간 김진태 의원의 저와 같은 발언들이 저는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최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에 따른 동정 여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예. 사실상 이제 보수 후보로서 갈고자 하는 뭐 이런 선거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깔려 이루어지는 있다고 거거든요.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작게는 정당 후보에 대한 경선 과정, 크게는 전체 대선에서의 본선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터라 과연 이 법원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판단하게 될 것인데 예. 어떤 결과 나올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또 부릅니까? 중앙지검으로? 아니 지금 그 구속이 된다는 거는요. 예. 이제는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를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뇌물죄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있는 부분. 예. SK, 지금 롯데 이렇게 지금 대기업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결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대질 조사가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 뭐 안종범, 정호성 이 대질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굳이 안 해도 예. 기소하는데 전혀 우리 입증에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예. 대질 조사 없이 가겠지만 이 부분은 꼭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대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뭐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의를 입은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어쨌거나 조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진 않고요. 예, 검찰청으로 이제 소환돼서 예. 조사를 받는데 우리 사실 지난번에 그 전두환, 예. 그다음에 노태우 전직 대통령 그 수위 입고 그 법정에 있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이제 또 보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뭐 청와대 관계자도 죄수복 입은 대통령의 모습 차마 못 보겠다고 하지만 김용남 의원께서 보신 그렇다면 대선에 실질적으로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모습이 노출되는 게 정치적으로? 뭐 영향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이 그러니까 29, 30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예. 공교롭게 아마 지금 보면 한 29일쯤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겠죠. 29일 날 밤이나 30일 새벽쯤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가 한참 돌아가고 있는 중에 뭐 뉴스에서는 계속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뉴스가 나갈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에 의하면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어느 당이고 그 당의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해주는 분은 적어도 그 당에 관심이 있거나 뭐 적어도 반감은 없는 분들이 그렇겠죠. 대부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임하고 있으면서 당내 소위 당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예. 그게 또 당내 경선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제 4월이 되면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4월 3일 날 후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결선까지 가면 4월 8일 날 결정되겠습니다만 예. 다른 당은 다 이달 안에 다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위 다른 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또 진행할 상황인데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또 수위를 잇고 검찰청에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는 또 여론의 예. 향배에 따라서 또 단일화에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본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뭐 저희가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는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건데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법원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아무튼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청구까지 가서
그런 마당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친박 의원들이에요. 예. 이 정도 됐으면 저는 볼 때 다 우리는 알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친박 의원들이 제대로 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겠어요? 지난번 총선에 그 패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지경에까지 왔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직언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저라도 무릎 꿇고 검찰청 앞에 가서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저를 구속시켜달라고. 이러는 친박 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합니다. 예? 뭐 여인에게 사약 운운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이사장 역시요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태극기 집회도 있고 마음은 모두 거기 가 계실 텐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 대통령을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순교를 하신 거죠. 순교의 정말 피를 많이 흘리시고 순교하셨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애국지사님들 가슴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순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병민 교수께서 보시기에도 저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이렇게 어찌 보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퇴거하고 난 뒤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거는 그동안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던 최순실 씨도 이제 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겠다라고 했다라면은 결국 지만 씨라든지 그리고 박근영 전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가족이기 때문에 박근영 전 이사장은 언니에 대한 무고함을 나름대로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박근영 전 이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혐의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옹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마음을 밝혔던 것처럼 다퉈야 될 부분들은 내가 국민들 앞에 파면당한 대통령이지만 스스로 억울한 부분들도 있다. 그중에 하나는 이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법정에서 다퉈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한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끌고 와서 다퉈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박근영 전 이사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은 죄가 없어요. 순교자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동정의 마음이 남아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형국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 혼자 있으니까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혹시라도 우리가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면 이게 누나한테 해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가족적인 입장에서 차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싶고요. 여기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혹시나 이제 태극기 집회도 참여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게 전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제 가족적인 관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게 되면은 결국 주변에 있는 친박계 정치인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정말 외롭게 남아있는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럴 때 가족의 필요성이 절절히 느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때 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정 의원께서는 친박계 정치인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최순실 씨 아닌가요? 최순실 씨마저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버티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최순실 씨 재판이 있을 때 그 재판장에게 그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가 정말 조금 반성을 하고 향후에 변론이나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큰 오산이었던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돼서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 재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누군가를 챙기거나 부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재판에도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인 때문에 형사재판까지 받게 하고 탄핵까지 하게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뭔가 인간적인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사실을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정말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오히려 본인 재판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내용 한번 좀 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30일이면은 3일 뒤인데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늦네요. 하루 정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영장 실질 심사 기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영장 청구가 돼서 법원에 접수가 되면 이 사건 영장 실질 심사를 며칠 날 몇 시 어느 법정에서 하겠다 이렇게 기일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일이 30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기일 지정이 된 것이고 영장 담당 판사가 강부영 판사. 영장 전담 판사로 지정이 됐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앞선 특검 수사나 이런 데서 이재용 부회장 등 여러 관련자들에서 영장 심사를 했던 판사가 아닌 분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단 없이 소위 법률적으로 예단 없이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이 사건을 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앞서 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를 하는 길로 중앙지법은 이제 하루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보거든요. 영장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일 후인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30일 날로 영장 심사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심사를 하니까는 금요일 새벽쯤 이재용 부회장이 새벽 거의 아침 와가지고 결정이 된 거니까 금요일 새벽쯤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기록이 되게 두꺼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용 부회장 건도 그렇지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직권남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거죠? 그거는 제한은? 없으니까요. 충분히 아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우니까.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잘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법원도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단까지 이어지게 됐을까? 박한천 전 경장이 입을 열었는데 그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요. 과거의 발언들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또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저는 문건을 유출할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요. 없다고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받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 혹시 그 유출 경로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유출 경로가 어딘지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박관천 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해석위원부터 말해보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기사나 이런 것들 다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그런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정윤회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의 핵심에 있는 박관천 전 경정이 3년 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그 입을 굳게 다물었었죠. 예.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구속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어쨌거나 현 정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입을 열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이제 어저께 있었던 그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보도되기 시작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있었던 2014년도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내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중요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고 나서 여러 사람들, 박관천 경정, 조홍천 비서관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잘 처리했다라고 보여지는 우병우 전 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죠. 예. 따라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건데 가장 중대한 혐의 중에 하나가 2014년도 바로 이 문건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덮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민정수석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검찰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예. 따라서 검찰이 왜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검찰 내부 조직까지 다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예.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실질적인 뭔가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 이 보도가 결국은 다시 2014년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을 이 박관천 경정은 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이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왜 만들라고 한 겁니까? 이제 그때 당시 시점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 이제 언론에서 깜짝스럽게 놀랐던 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한간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으로서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흔드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뭐 개각이나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도대체 이 문건에 이런 어떤 한간에 드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바로 민정수석실에게 조사를 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민정수석실에서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2013년도에 파악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감히 최순실 씨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윤회 씨와 관련된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한 사실은 없었는데 예. 이제는 지금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사를 하라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2014년도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해서 올렸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게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최순실 씨에 대한 내용을 축소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민정수석실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보고서 문건을 작성해야 되냐라고 예. 하면서 이 민정수석실에서는 결국에는 최순실 씨 내용은 조금 빼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문고리 3인방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보고를 해서 예. 이분과 관련된 국정농단을 차단하자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었는데 문건을 실제 작성해서 올리고 나서 보니까 뭐 작성을 지시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이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 지시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예. 뭐 커버를 소위 말해서 커버를 쳐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같은 화에 의해서 예. 이 문건을 작성했던 조홍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결국에는 문건 유출 책임자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김기춘 실장만 남고 다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김기춘 실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보라 궁금해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영린이어가지고 그 내용을 숨긴 걸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김기춘 실장은? 김기춘 전 실장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예. 사실 이 국회의원도 정치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 안기부 뭐 그랬죠. 이런 모든 거를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뭘 몰랐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최순실 씨를 김기춘 실장이 몰랐겠어요?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 뭘 하는지 몰랐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문건을 작성하라고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얘기를 하면 문고리 3인방이 모르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 투쟁인데 한쪽에 약점을 잡고 있어야죠. 김기춘 실장은. 아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거는 김기춘 전 실장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 문고리 3인방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예. 김기춘 전 실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을 함부로 건드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체제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대체할 사람이요. 그래서 우병우 마음대로 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병우를 전격적으로 민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청와대 권력투쟁의 양상은 김기춘 실장도 뭔가 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걸 하나 좀 문서처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비서관 3인방들은 좀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앞서 뭐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비서실장 교체설도 떠돌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의 권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내부에 있었던 상황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왜 이제 와서 다시 회자가 되는고 하니 그 십상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 비선 실세로 부렸던 3인방이 있는 거고요. 그 3인방 중에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지만 나머지 2명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인의 신분으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관천 정 경정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좀 그러니까 남겼어요. 지금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이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본격적인 본질을 다 파헤친 적폐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 아주 일부적인 혐의들만 드러낸 것인가에 대한 한 번의 의구심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이 내용들에는 결과론적으로 2014년도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핵심적인 중심인 우병우 전 수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안봉근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박한천 경정은 이 문고리 3인방에게도 감춰진 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실체적 진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규명이? 근데 조금 각도를 바꿔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십상시 소위 문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그다지 신빙성을 많이 안 둔 게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같이 모여서 무슨 국정농단을 했던 10명 중에 서로 좀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고 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막 섞여 있어서 이건 문건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관천 전 경정이 이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 그들의 비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뭐 그 비리를 소위 폭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거기 들어갈 때 이제 비밀 준수 서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은 적어도 이제 이 알게 된 그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비밀 준수 서약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정권만 바뀌면 다 이 뭐랄까요? 다 그냥 각 캠프에 가서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뭐 누가 어떤 게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특히 뭐 정보 소위 고급 정보를 다룬다는 사람들 뭐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데 글쎄 이게 순수하게 뭐 공익 제보자라면 이런 언론사를 통한 어떤 인터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서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매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이 반복되는 뭐 악습 비슷한데 비밀은 어찌 됐건 그게 잘못된 거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걸 언론사를 상대로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뭐 안 하면 내가 이거 소위 뭐 다들 다쳐 뭐 요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이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병우 수석만 한번 짚어볼게요. 조응천 전 비서관, 조응천 의원이 검찰 보고 왜 이렇게 수사 어렵게 하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다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분도 이상해요. 이거 연극으로 치면 연기라고 보면 이분 배우가 만약 이분 조응천 배우를 막 누군가 한다면 되게 지금 이상한 게 왜 알고 있는 걸 다 얘기 안 하죠? 조금 난 다 알고 있어. 너네 알아서 잘해. 뭐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옆에 계신 의원님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건 이제서는 다 나왔잖아요. 저는 검찰총장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의 수사. 그렇죠. 예. 당시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다 나왔어요. 예. 지금 그렇게 이 조응천 의원, 그다음에 아까 박환천 예. 전 행정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심 사유라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법원에서도 재판을 다시 해요. 예.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했으니 뭔 수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잘하면.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다시 재개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 앞에 지금 총장님 계실 때 예. 김수남 총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영장 청구까지 지금 한 마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도 다시 재개하셔서 예. 제대로 된 진실을 그냥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전 다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장시호 씨도 추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빙을 통해서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제 단골 가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와 이모부에게도 소개를 해줬고요. 사장 김모 씨를 이모부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모부가 거기서 안봉근, 이재만 등 3인방을 가끔 만난 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모부가 3인방이나 사람들 만날 때는 가명으로 예약을 했어요. 한 번은 이모부가 가게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는데 엉뚱하게 제 이름으로 다 예약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당시에 검찰 수사는 비선실세는 허위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장시호 씨 인터뷰를 보면은 구체적인 장소를 자기가 다 아는 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건 유출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내용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 중 그 근거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국집에서 모인 사실이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전부 다 허위인 거 아니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문건 유출 수사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예. 지금 이따 인터뷰로 장시호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장시호 씨가 저 중국집에 10년 가까이 단골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관들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모하고 이모부한테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수사 내용 자체가 일단 틀렸다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윤의 문건 유출 그 문건에 들어있었던 그 내용들 자체가 사실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다 지나고 난 이야기지만 실제 문건에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이정현 당시에 홍보수석이 뭐 근본도 없는 사람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백을 믿고 뭔가 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약간 좀 뭐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뭐 이게 맞는지 어떤지 이것 때문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물러섰고요. 예. 또 그다음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정윤의 문건 유출 안에 들어있었는데 7개월 뒤에 갑자기 돌연 사퇴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뭐 정윤의 문건 내용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인터뷰를 짠 것 자체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정농단과 관련된 2015년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다 부인하고 결론도 그렇게 나왔지만 최순실 씨 주변에 장시호 씨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 그러니까요. 네. 미리 좀 알았으면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쉽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예. 실제 어저께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김동성 씨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김동성 씨? 쇼트트랙 선수로 유명하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시호 씨랑 교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좀 파문의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장시호 씨가 잘 가는 중국집이 있고 그 중국집 사장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이 십상시 문건 사전이 터졌을 때 사장이 장시호 씨를 숨겨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동성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을 좀 나왔을 때 최순실 씨 집에서 장시호 씨와 함께 뭐 지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재판 때 나온 얘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장시호 씨가 굉장히 잘 가던 중국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서 십상시라고 불리우는 비선실세들의 모임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비선실세 모임들을 주관했다라는 인물이 결국은 정윤회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로서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독 떨어져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윤회 씨로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윤회 씨는 2014년도 이 비선실세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큰 역할을 했던 비선실세로 볼 수 있는 건데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혐의도 갖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엔 정윤회 씨뿐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드렸던 안봉근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 등등이 있는 건데 과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 국정농단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청와대 스스로도 한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던 건데 스스로 걷어찬 격이란 말이에요. 문건 유출 사건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때 정말 청와대가 제정신을 정말 차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지금 보니까. 정윤회 문건 파동은 완전히 경고였어요. 하늘이 준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에 이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가장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치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세요. 찌라시였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육성으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지금 증거 자료를 아까 우리 보여줬잖아요. 대통령이 찌라시로 나라가 막 흔들거리는 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과 국민은 한 몸이어야 돼요. 근데 그 한 몸을 만들어주는 건 핏줄이 아니잖아요. 뭐냐? 사랑과 믿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그 사랑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과 신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찌라시라는 그 한마디로 이미 벌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신뢰가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와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께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몰아가고 있다. 그때 그 표현을 또 쓰죠. 장시호 씨가요. 통일 대박 이 얘기도 했는데 청와대 해명과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대박도 이모 아이디어가 맞고요. 그 얘기가 나온 게 원래 통일을 시키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게 이모 계획이었거든요. 이모가 사람을 시켜서 38선 부근에 땅을 사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남국 교수님, 이 내용은 청와대가 해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내용인데 장시호 씨 얘기 보면은 글쎄요, 이게 통일을 목적으로 했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화들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통일이 되고 나면 38선 부근의 인근의 땅값이 오를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38선 부근의 땅을 사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어휘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비속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그것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박이라는 단어, 통일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민망한 단어였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했는데 통일부에서조차도
구체적으로 이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통일 대박이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플레이나 이런 것은 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해서 더욱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장시호 씨 지금 말에 따르면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놀랄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장시호 씨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뭐 최순실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최순실 씨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공직에 진출하기 전에 유경재단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유경재단에서 나오는 정기 간행물의 교정을 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설문이나 뭐 이런 거를 옛날부터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제 초안을 좀 쓰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또 리뷰를 좀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휘나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시호 씨 저 주장은 약간 좀 비현실적인 게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죠. 땅 투기하려고 통일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아니 통일이 되면 그 휴전선 부근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뀐 얘기고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좀 중의적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 입장에선 대박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박근혜의 줄임말로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의 아이디를 보면은 그레이트 박 1819라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줄임말을 막 쓰기도 했기 때문에 통일 대박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박수 쳤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대박을 만들고 나서 이게 통일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통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38선 부근에 땅을 사갖고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뭐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그 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을 건데 저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측근의 입장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이제 박관청 경정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권력 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건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풍자하고 비유하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를 아마 장시호 씨가 받아갖고 또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신빙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